네, 역학 연구 방법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앞에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과 질병을 기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도 하고 또 보건사업의 작동 기전을 밝히기도 하고 하는 학문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역학의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 방법부터 오늘 들어갑시다. 우리가 역학조사 방법은 우리가 구분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관찰해서 결론을 얻는 역학인가, 또 실험적인 조작, 즉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얻는 결론인가에 따라서 관찰 역학과 실험 역학,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 관찰 역학은 인구 집단을 관찰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는 역학인데요. 이 관찰 역학에도 우리가 인구 집단 대상으로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관찰한 거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우리가 기술 역학이고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역학이겠죠. 그대로 기술하는 거고요. 이 기술 역학을 토대로 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 역학이라고 합니다. 분석 역학. 여러분들 이 분석 역학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기술 역학을 토대로 해서 가설 설정해서 증명하는 원인 규명하는 역학을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면 우리가 환자 대조군 연구다라고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들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군과 그다음 비교 대상이 되는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어떤 원인의 차이가 있는가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후향적 조사라고 들읍니다. 이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질병이 있고 없고는 아는 거죠.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는 거고요. 과거의 원인이 뭐였는가, 이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조사를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분석 역학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 여러분들 이 코호트 집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질병이 없는 공통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코호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코호트 조사는 우리가 질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원인으로 보여지는 것에 노출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계속 추적 관찰해서 우리가 질병 발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로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호트 연구는 원인으로 보여지는 그 원인에 노출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아는 거고요. 우리가 질병 발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질병 발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질병 발생이 어느 정도 있는가, 질병 발생을 봄으로써 질병의 원인 결과를 규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코호트 연구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이 코호트 연구도 이 원인, 지금 현재 원인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진행하며 추적하면서 보는 것을 전향적 코호트라고 그러고요. 전향적 코호트라고 그러고, 우리가 과거의 원인 노출 여부가 지금 현재 질병 발생에, 과거의 원인 노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질병 발생이 어떤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후향적 코호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환자 대조군 연구를 후향적 조사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후향적 조사라고 그러는 거고, 요 후향적 코호트 조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차이점은 뭐냐면, 요 환자 대조군 연구 후향적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질병 여부는 아는데 과거의 원인은 모르는 거죠. 그에 비해서 후향적 코호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원인은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질병 발생 유무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후향적 조사와 후향적 코호트 조사, 우리가 조금 다른 거죠. 이거 잘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면 조사라는 게 있어요. 단면 조사. 그래, 단면 조사. 우리 코호트 연구는 아무 얘기 없으면은 욕을 얘기를 합니다. 전향적 조사. 앞으로 계속 진행시켜서 보는 조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환자 대조군 연구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규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에 비해서 단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요 단면에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시점에서 원인과 질병을 동시에 조사해서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인과 질병,
여러분들 원인과 질병을 동시에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단면조사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질병 동시에 조사해서 어떤 원인과 어떤 질병이 상관관계가 높은가 낮은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단면조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이 분석역학 안에는 그 환자대조군 연구, 코트 연구, 단면조사 이런 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역학조사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역학. 여러분들 실험조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술역학인가 분석역학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석역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해서 분석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험역학, 실험분석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실험분석이라는 것은 관찰 분석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결론을 얻는다는 것이 관찰 분석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 실험역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실험군이라고 그러고 요 실험군하고 비교해보는 집단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험군과 대조군,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실험군과 비교 대상이 되는 대조군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원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을 우리가 실험역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험역학은 대상에 따라서 동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역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지역사회 실험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백신 실험 이런 것들은 건강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연구하겠죠. 예, 지역사회 실험이고요.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인 규명하는 거면 우리가 임상 실험이라고 합니다. 임상 실험.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는 지역사회 실험과 임상 실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역학조사에서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것이 이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우리가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그대로 기술하는 기술역학과 요 기술역학을 토대로 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우리가 관찰 분석 역학, 환자 대조군, 코호트, 단면조사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관찰을 통해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 우리 얻는 역학이라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결론 얻는 실험 역학,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보는 우리가 실험 역학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역학에는 이 밖에도 기타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타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질병에 대해서 기술한다던가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이거든요. 우리가 역학조사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보건사업의 효과 또는 뭐 효율성, 사업의 작동 기전을 밝히는 역학을 우리가 작전역학이라고 합니다. 작전역학. 그래서 작전역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이 아니라 보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즉 가정방문 사업과 또 그 건강관리시 사업이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를 우리가 작전역학, 보건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역학이고요. 이거는 질병이 대상이 아니라 보건 서비스가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역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역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론역학. 여러분들 이론역학은 여기서 나온 역학 결과, 우리 역학조사 결과물을 이용을 해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역학 결과, 우리가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가, 또 질병 발생이 어떻게 유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역학을 이론역학, 이론적으로 규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역학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역학조사는 이 범위 안에서 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분석역학이고요. 그 다음으로 출제가 높은 것이 여기입니다. 기술역학. 분석역학은 기술역학을 토대로 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다뤄지고, 실험역학은 의외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연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다뤄지지 않는데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작전역학과 이론역학은 교재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역학을 얘기한다, 이 정도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요 관찰역학, 기술역학과
관찰 분석역학에서 대부분 나온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우리 교재 봅시다. 우리가 먼저 요 기술역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기술역학은 인구 집단 관찰에서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역학을 우리가 기술역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역학이죠. 1단계 역학이라고 들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구 집단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관찰해서 그대로 기술하는 걸 기술역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구 집단 관찰해서 기술하는 주요 내용은 뭐냐? 우리 교재 보시면은 변수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기술역학의 주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세 가지가 우리가 인적 변수, 지역적 변수, 시간적 변수입니다. 즉 인구 집단에 대해서 건강과 질병을 관찰해서 기술하는 주요 내용 세 가지가 인적 특성, 지역적 특성, 시간적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건강 질병, 즉 질병 발생이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인적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과 관련해서 발생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지역적 변수,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양상을 나타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시간적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대 기술역학의 주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인적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연령, 성별, 인종, 사회계층, 직업, 결혼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은 기술역학 조사를 통해서 인적 특성을 밝혔더니 대부분의 질병률이라던가 사망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적 특성과 많은 관련성이 있는 거로 밝혀졌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이 연령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질병률과 사망률은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지역적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지역적 변수는 건강과 질병을 관찰해서 어떤 지역과 관련성이 있는가, 지역적으로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가 기술하는 것이 지역적 변수, 지역적 특성이겠죠. 지역적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 용어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예를 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적 변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에는 토착성은 지방성이라고도 그래요. 지방성, 유행성, 산발성, 번발성. 번발성은 세계적 유행이라고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토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지역성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발생할 때를 우리가 지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기생충 종류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행성. 여러분들 유행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유행을 하는데 우리가 비교적 넓게 유행할 때를 유행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산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이든 비감염병이든 질병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발생될 때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만 환자가 집중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돼서 나타날 때를 우리가 산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 중에서는 특이하게 광견병이라던가 그다음에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렙토스피라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산발돼서 나타나는 성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번발성. 여러분들 번발적 또는 세계적 유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염병이 유행할 때 두 개 나라 이상을 걸쳐서 유행하는 것을 번발적 세계적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서 대표적으로 번발적으로 유행하는 거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던가 사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죠. 여러분들 독감과 신종감염병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중세 때 범유행했던 거는 지금의 범유행하는 감염병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앞에서 중세 때 범유행했던 감염병이 패스트라던가 나병이라던가 매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범유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독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 그 밖에 사스라던가 에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변수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기술역학의 주요 내용 세 번째가 시간적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질병과 건강을 관찰했을 때 어떤 시간적인 양상을 가지고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시간적 변수인 거죠. 시간적 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에는 추세 변화라는 것도 있고 주기 변화라는 것도 있고 계절적 변화, 단기 변화, 불규칙 변화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죠. 여러분들 추세 변화는 장기 변화라고도 그래요. 우리 질병이 유행하는데
주기적으로 유행하되 그 주기가 10년 이상의 주기를 갖고 나타날 때를 우리가 추세 변화다, 장기 변화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기 변화, 이거는 순환 변화라고도 해서 우리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되 이 주기가 10년 이하의 주기를 갖고 나타날 경우를 우리가 주기 변화라고 그러고요. 대표적인 게 홍역이에요. 우리나라도 홍역은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을 주기로라고 해도 되고요. 계절과 연관성이 있게끔 나타나면은 우리가 계절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소화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과 관련성이 높고요. 호흡기 감염병은 겨울철과 관련성이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절적 변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같은 경우도 여름하고 관련성이 아주 높은 거죠. 이런 것도 계절적 변화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변화. 여러분들 주기 변화는 10년 이하의 주기를 갖는데 몇 년의 간격을 갖고 나타날 때를 주기 변화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 주기 변화 안에서도 그 주기가 아주 짧을 때, 뭐 시간적으로 날짜별로 주일별로 이렇게 나타날 때를 특히나 단기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급성 감염병이 유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규칙 변화라고도 하고 돌연유행이라고도 하고 불시유행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보면은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불규칙 변화라고 그러고요. 오늘날에 와서 불규칙하는 그 불규칙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범유행하는 감염병이 대표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사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 나라 걸쳐서 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나라로 보자면은 갑자기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냐면 기술역학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기술역학. 그래서 기술역학은 그대로 기술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주요 내용이 세 가지죠. 인적, 지역적, 시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역학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분석역학이라는 것은 이 기술역학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술한 거를 토대로 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겠죠. 왜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가 가설을 설정을 해서 증명하는 역학, 즉 원인을 규명하면은 우리가 분석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석역학에도 여러분들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도 우리가 뭐 단면 조사도 있고 환자 대조군 연구도 있고 코트 연구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재는 이 단면 조사가 제일 먼저 소개됐으니까 이 단면 조사 먼저 봅시다. 단면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단면이니까 한 시점이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에 원인과 질병을 동시에 조사해서 어떤 질병이 어떤 요인과 관련성이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을 단면조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요인을 동시에 조사해서 관련성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면조사,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사 중에 하나인 단면조사,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은 요 단면조사는 지역 주민 중에 샘플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표본 조사를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병률이라는 거 있죠. 우리 앞 시간에 유병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유병률. 유병률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환자의 규모를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발생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유병률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환자의 규모,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환자 수를 유병률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면 조사는 어느 시점에서 원인과 질병을 동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주민 중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즉 유병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시간 경비가 절약하면 된다. 이거는 단면, 우리 짧은 기간 동안에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요 후향적 조사보다는 환자 대조군 연구보다는 여러분들 환자 대조군 연구는 과거를 기억해서 원인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 편견이 많이 개입될 수 있어요. 요거보다는 단면 조사가 정보 편견이 적다는 거죠. 여기 편견은 정보 편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의 정확도가 후향적 조사보다는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요 코트 조사보다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자 대조군 연구보다 우리가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편견이 적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단면 조사는 어느 시점에서 원인과 질병을 동시에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 속발성이라고도 하고요. 시간적 연관성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시간적 연관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원인이 먼저 노출되고 나중에 질병이 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먼저 질병이 나중이라는 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단면 조사는 동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단면 조사는 우리가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지 된다는 단점도 있고요. 근데 유병률이 낮은 질병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 앞에서 유병률은 만성질환은 유병률이 높은데 급성질환은 유병률이 높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면 조사는 만성질환 조사에는 적합하지만 우리가 급성질환에서는 원인 규명 조사할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단면 조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단면 조사는 원인과 질병을 동시에 조사하는 거다. 장단점은 뭐다?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환자 대조군 연구로 갑시다.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도 하고 우리가 환자군하고 대조군, 비교군하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후향적 조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경우는 질병 있는 그룹이 환자 그룹, 없는 그룹이 대조군 그룹이에요. 그래서 질병 유무는 아는데 과거에 어떤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었는가 원인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그래서 장단점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장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환자군하고 대조군을 놓고 과거에 어떤 원인에 노출됐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 환자군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비용, 노력이 절감되는 장점. 그 밖에도 의심되는 여러 가지 가설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메모해 두시는데 여러 가지 가설을 검증하되 여기서의 여러 가지 가설은 어떤 얘기냐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병과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가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질병과 여러 가지 요인 이렇게 쓰세요. 이거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이 환자 대조군 연구는 환자군과 대조군에게서 직접 물어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병원 같은 곳에서는 환자에 대한 기록 자료가 있겠죠. 이 기록 자료를 통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자료를 통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자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거기다가 우리가 발생률이 적은 질병을 희귀질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미 질병이 있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희귀질병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즉 발생률이 적은 질병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의 원인이 뭐였는가 이걸 조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원인에 노출돼서 질병이 발생될 때까지 우리가 잠복기가 긴 질병 조사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짧다면 원인이 먼저였는지 질병이 먼저였는지 규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 같은 경우는 원인이 먼저고 질병이 나중이라는 것이 명확한 우리가 잠복기가 긴 질병 조사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우리가 기억에 의존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억이 희미해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편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환자군하고 대조군 중에서 누구 선정이 어렵냐? 대조군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환자군 같은 경우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군하고 비교해보는 대조군은 질병 유무를 빼놓고는 나머지 인적 특성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사회경제적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환자군하고 비교해보는 요 대조군 선정, 질병 빼놓고 인적 특성이 같은 집단을 선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니겠어요? 환자군하고 대조군 과거에 원인이 뭐였는가 이렇게 조사하기 때문에 요거는 원인을 직접 확인할 길은 없는 거죠. 이미 과거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환자군이, 우리가 질병이 있는 환자군이 어느 정도의 인구에서 이 질병자가 나왔는가, 즉 모집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인구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구에서 이 환자가 나왔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집단을 모르면은 발생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생률이라는 것이, 발생률이 인구 중에서 환자 발생수 이렇게 구하는 값이거든요. 이 발생률을 직접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생률을 구할 수 없으면은 뭐도 구할 수 없냐면 상대 위험도 요거를 직접 구할 수 없어요. 상대 위험도. 우리 앞에서 상대 위험도, 귀속 위험도, 뭐 교차비 이런 것들 했죠. 이 상대 위험도라는 것이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발생률, 요인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발생률을 비교해 보는 걸 상대 위험도라고 그러는데, 발생률을 구하지 못하니까 상대 위험도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이 상대 위험도 대신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교차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교차비를 통해서 이 상대 위험도를 추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가 단점으로 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대조군 연구는 우리가 질병이 있고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다 알아보셔야 되고, 장단점은 뭐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로 갑시다. 코호트 연구. 여러분들 코호트 연구라는 것은, 여기서 코호트, 우리가 코호트라는 말의 뜻이 동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인구 집단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사에서 코호트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질병이 없다는 공통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우리가 코호트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호트 연구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환자 대조군 연구는 질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고, 코호트 연구는 건강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단면 조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동시에 조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 코호트 연구는 우리가 건강자를 대상으로 해서, 질병이 없다는 공통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원인에 노출되고 노출되지 않고만 구분하는 거고요. 그 원인에 노출된 사람의 질병 발생이 어떤가, 요거를 알아봄으로써 원인 결과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흡연하는 사람과 비흡연자가 우리가 쭉 추적 관찰했을 때 폐암 발생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의 노출 여부가 과거였으면은 우리가 후양적 코호트라고 그러는 거고요. 과거의 원인에 노출되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정확히 아는데, 지금 현재 질병 발생을 모른다, 후양적 코호트. 지금 현재 원인에 노출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쭉 진행시켜 보면서 질병 발생 유무를 파악하면은 전향적 코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후양적 코호트는 과거의 원인 노출 여부가 명확히 증명이 되는 경우에만 한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지금 현재 질병 발생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후양적 코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양적 코호트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뭐라고도 하냐면 역사적 코호트 조사다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 얘기 없이 코호트 연구 이렇게 나왔을 때는 주로 하는 게 요거다 보니까 전향적 코호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향적 코호트는 지금 현재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질병 발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로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요 코호트 연구 전향적 조사, 즉 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질병 발생 위험률, 발병 확률, 그냥 발생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생률 내지 발병률이죠. 발생률, 발병률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 이 발생률, 발병률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조사가 코호트 연구입니다. 코호트 조사. 그러면은 발생률, 발병률을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상대 위험소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노출되고 그렇지 않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먼저고 질병이 나중이라는 시간적 속발성, 우리의 시간적 연관성이 명확하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찰 분석 역학 중에서 자료가 가장 정확한 게 코트 연구입니다. 자료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 거기다가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질병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질병의 자연적인 과정을 자연사라고 그러는 거죠. 자연사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관계의 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점. 근데 이 코트 연구도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시간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 계속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요구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상자 탈락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질병의 진단 기준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연구자도 바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전형적 코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복 기간이 긴 질병 조사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 잠복 기간이 짧은 질병은 적합하지만 긴 질병일수록은 조사가 정확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역학조사가 장단점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후향적 코트 연구는 뭐 좀 전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역학, 그 다음 기술역학을 토대로 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관찰 분석 역학에 우리가 단면조사, 환자대증원 연구, 코트 연구가 있다는 것. 예, 이 부분이 아마 역학조사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 장단점 위주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험역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관찰역학에 비해서 이 실험역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관찰역학은 어떤 조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구 집단을 그대로 관찰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는 역학인데, 실험역학은 우리가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정을 해서 요 실험군에는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적인 조작을 하고 요 대조군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다른가,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로 원인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역학이라고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지역사회 실험과 임상실험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 요 실험역학을 관찰역학하고 이렇게 비교하자면, 실험역학은 우리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얻는 역학인데 우리가 환경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 있어서 요 관찰 분석보다 실험역학이 가치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치가 높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단점은 뭐냐? 요 실험역학은 사람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질병의 원인 규명 이런 건 좀 어렵겠죠. 우리가 예방 백신의 효능이라 안전성이 검증된 예방 백신의 효능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뭐 약품의 효능이라던가 이런 거는 검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직접 우리가 규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험역학의 내용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점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역학까지 했고요. 기타로는 작전역학과 이론역학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질병이 대상이 아니라 보건 서비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역학조사하는 것. 이론역학은 우리가 새로 조사한다기보다 이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이용을 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론역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1단계고 분석역학, 우리가 실험 분석이나 관찰 분석 역학이 2단계라면 요 이론역학은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3단계 역학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학조사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예, 했고, 우리 교재 거의 포인트, 그래서 역학조사에서 원인적 연관성을 확정짓기 위한 데 필요한 조건에서 소개되고 있죠. 이것도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빈 공간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역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역학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원인을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인적 우리가 연관성, 만약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적 연관성으로 나왔다. 그랬다고 할지라도 바로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인적 연관성을 확정 짓기 위한 짓는
짓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 그래서 원인적 역관성을 확정짓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일단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만약에 없다라고 나오면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과 질병 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게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독립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통계적으로 연관성 있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의 원인과 결과 관계다. 이렇게 바로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역학조사의 정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학조사에서 우리가 편견,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그러는 거죠. 편견이 있는가 없는가. 즉 우리가 편견이 있는가 없는가, 바이어스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는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연관성 있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편견이 개입되다. 정보 편견이라던가 측정 편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입됐잖아요. 개입됐으면은 통계적으로 연관성 있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원인적 그 원인적 연관성은 아닌 거예요. 즉 비원인적 연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지만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에 편견이 없었다. 그래 정확히 이루어졌다. 이럴 때를 원인적 연관성이라고 그럽니다. 원인적 연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원인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연관성 있게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면 원인적 연관성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원인이 있고요. 직접 원인이라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이 있거든요. 간접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인적 연관성이 직접 원인인가 간접 원인인가 요거를 확정짓기 위한 요 확정 조건. 우리 구제에 확정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 갖췄다면은 직접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 확정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면 원인적 연관성은 연관성인데 직접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원인적 연관성을 확정짓기 위한 조건에는 뭐가 있는가?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잘 아시고 우리 교재 봅시다. 거의 원인적 연관성을 확정짓기 위한 조건은 일단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 그 밖에 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결론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요인이 먼저, 질병이 나중이어야 되겠고요.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전혀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다. 확정짓기 어렵겠죠. 일치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의한. 여러분들 만약에 관찰 분석을 통해서 이 원인적 연관성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 실험을 통해서 조사했을 때도 우리가 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에 의한 증거가 있을 것. 그다음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거기 양쪽 가로 6번 이렇게 쓰시고 연관성이 있는데 연관성에도 강도가 있어야 돼요. 연관성에 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연관성의 강도가 있을 것. 여러분들 연관성의 강도는 뭐로 보냐면 전향적 조사라면 상대 연비. 후향적 조사라면 교차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저 앞에서 했죠. 상대 연비와 교차비가 1보다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우리 연관성의 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은 연관성의 강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짓기 위해서는 연관성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정짓기 위한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짓기 위한 조건,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역학조사 예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역학조사의 예라기보다 역학조사의 발전사죠. 우리 역사. 우리 역학조사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최초로 기술역학조사한 사람이 잔 스노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급성 감염병인 콜레라 대상으로 역학조사했는데 그 결과물로 우리가 이 당시에는 콜레라균에 의해서 콜레라가 발생한다는 것을 몰랐지만 사람 접촉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된다는 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버거의 펠라그라 역학조사. 일단 펠라그라병은 감염병이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이고요.
일단 잔스노는 콜레라를 감염병을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했고, 골드버거는 우리가 비감염병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일단 의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펠라그라병이 나병 증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펠라그라병이 피부병이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아니라 우리 영양결핍이 원인으로 오는 질병이라는 것을 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역학이 아니라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는 분석역학 조사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분석역학으로 이루어졌고 비감염병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돌의 폐암에 관한 역학조사. 이거는 흡연과 폐암과에 관한 역학조사였거든요. 일단은 폐암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에 우리가 대상이 되는 질병은 그 시대의 주요 건강 문제가 주요 대상이거든요. 감염병에서 비감염병, 비감염병에서도 만성퇴행성 질환, 이렇게 역학의 주요 내용이 바뀌어져 왔죠. 그죠? 그래서 돌은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에 역학조사했는데,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걸 규명하기도 했고요. 원인적 연관성을 확정짓기 위한 이 조건을 확인했어요. 이런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우버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만성퇴행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오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역학조사했고, 프레밍햄은 심장병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원인으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이 원인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의 예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우리 감염병에서 만성퇴행성 질환, 우리가 비감염병 중에서도 최근에는 만성퇴행성 질환이 주요 대상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어떤 인물이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역학조사했는가?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질병관리 4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